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학 컨텐츠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제가 지우도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오래 보내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잠깐 보내봤잖아요. 그리고 20년 정도 유학 업무하면서 학부모 인터뷰를 되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들만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을 세팅입니다. 목표 설정이죠. 고을 세팅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학교가 텀이 됐건 1년이 됐건 뭐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각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가면 책상 위에 적어놔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텀에 나의 골은 위스퍼링, 너무 교실에서 떠들지 않을 것이야. 지적을 많이 당한 학생 같아요. 그런 거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수학을 80점 이상 테스트에 맞을 것이다. 귀엽잖아요. 그리고 라이팅 타스크를 제 시간에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골 세팅을 위해서는 자기가 목표를 위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것도 목표의 설정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텀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그 이어의 마지막에는 나는 과연 그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달성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리뷰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원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기본적인 이념으로 아이들에게 골 세팅을 가르쳐 주고 할 수 있게 습관화시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건 라이팅은 우리의 친구. 네, 라이팅을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자신감 있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저학년 때부터의 라이팅 교육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속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언어적인 영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탁 던져주면 이렇게 막 써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습관 하나 아니면 단련이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많이 했어요. 우리 지우가 이어 제로하고 1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항상 라이팅 북을 보통 텀 마치면은 어떤 거를 썼는지 보내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아이의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뭐 페어리 스토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라이팅을 굉장히 습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생각나는 라이팅은 아이가 1학년 때, 그러니까 만 6살 때죠. 그때 했던 라이팅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중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라이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그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재밌게 아이가 라이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 글 속에서 막 볼 수 있는 게, 나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이유는 첫 번째는 위에 이게 뭐 이렇게 스프링클 같은 거 뿌릴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플레이버가 많으니까 초콜릿보다 선택의 초이스가 많지 않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초콜릿보다 덜 다니까 조금 이가 덜 썩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즐겁게 써내려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되면, 한국에서 한 2학년 정도죠? 그때 되면은 뭐 explanation writing 해가지고 설명하는 쓰기. 예를 들면은 뭐 뉴트리션,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그 배운 거를 근거로 우리가 왜 야채를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라이팅을 A4 한 장 정도로 아이가 할 수 있게 되고요. 레시피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1, 2, 3, 4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라이팅,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얘네가 라이팅을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라이팅을 즐겁게 재밌게 맨날 일기만 쓰라는 거 말고, 독후감 말고 내 생각을 불어넣어서 배운 거를 토대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 캐나다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학교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아이들 마라톤을
의무적으로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 넣어놨어요. 물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90% 이상인 학교들은 이 크로스 컨트리를 하는데 학년별로 뭐 1km, 2km, 3km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죠. 이렇게 동네를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볼런티어로 각 지점에 가서 막 응원도 하고 조금 느린 애들은 같이 뛰어도 주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크로스 컨트리 볼런티어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감동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1등, 2등, 3등 하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늦게 와도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여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그 라스트 라인까지 가는 거야. 이러면서 좀 늦게 오는 애들은 친구들이 같이 손잡아서 같이 데리고 오고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는 것이 너무 눈물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 컨트리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예체능과 아카데믹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믿음이 교육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운동이라든지 미술 아니면은 그 퍼포먼스 아트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은 아카데믹 과목들을 일찍 손을 놓잖아요. 왜냐면 그 예체능 부분에서도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근데 뉴질랜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체능을 하더라도 공부가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올림픽 가면 한국이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연습량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거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 뭐 0.1% 성공한다는 예체능의 가능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카데믹에 대한 끈을 안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이제 부모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예체능도 즐기면서 같이 했으면 사실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학교들은 사실 뭐 예체능 특화된 학교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두 개 정도 있겠죠. 근데 꼽으라면 저도 못 꼽을 정도예요. 근데 만일 고등학교 때 내가 예체능을 전공을 할 거다 이러면은 예체능 과목들을 아카데믹 과목 대신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과목 뭐 영어, 수학,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중에서 물리하고 화학을 빼고 미술 할 거면 그래픽 디자인이나 파인아트 이렇게 넣어서 그 과목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5과목 모두 다 예체능 과목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니버시티 대학이 목표면 꼭 아카데믹 과목에 대한 것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체능을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장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보면 장학금의 혜택이 있어요. 이 장학금이 대학교도 그렇고 어떤 일부 사립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카데믹에만 장학금을 주지는 않고 운동하고 그리고 퍼포먼스 아트, 드라마, 댄스 이런 거 그리고 미술은 장학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기,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야 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뉴질랜드에서 되게 고등학교 같은데 그냥 뭐 학교에서 우와 쟤 지나간다 탑이야 막 인기 좋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는 베이스로 상으로 깔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1등은 아니지만 공부를 거의 하이 레벨로 깔아주면서 플러스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음악이면 음악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대한 두각을 드러내는 애들이 인기가 짱 좋습니다. 5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이버시티죠. 캐나다에 와서 제가 저 세이터 칼리지 들어갈 때 보니까 신입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다이버시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민 역사가 확실히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이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도 물론 있지만 뉴질랜드는 이런 어떤 인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보다는 마오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이런 베이스의 교육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와서 좀 느낀 건 뉴질랜드도 이 다이버시티 교육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캐나다만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준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기본 이념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룹에서 최고의 효과를 낸다. 이거는 사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칠 때도 아이가 각각 아이들이 구름처럼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발달 속도
속도도 다르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초점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눈에 띄기는 해요. 여섯 번째는 중2병은 웬말. 사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에너지 되게 발산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공부에 조금 갇혀 있으니까는 예민해지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볼 때 사춘기 물론 예민하고 이런 거는 좀 있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뭐 감정적으로 무디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걸 많이 질문해요. Are you happy?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를 체크하고 싶나? 근데 저도 사실 지우 어릴 때 많이 물어봤어요. 지우야 오늘은 행복해? 이 말을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교육 이념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한 어떤 제가 좋아하는 교육 이념, 베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